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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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오늘 3월 22일 첫 노래로 솔라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오늘 3월 22일 첫 노래로 솔라의 바보처럼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되게 푸근한 날씨에는 사실 어디 놀러 가고 싶거든요. 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굉장히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면은 제가 그 청소년 지도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많이 놔요. 그럼 이제 슬슬 뭐 준비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작년 이맘때쯤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여기만 있으니까 약간 좀 쑤시네요. 네. 항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디 한 곳에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걸 정말 오랜만에 해요. 네. 항상 어디 뭐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 출근하는데 그런 옛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첫 번째 시간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긴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먹어본 음식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준비한 음식이 제가 먹어본 음식은 아니라서, 네.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한 그런 음식이에요. 오늘 음식을 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인 트러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얼마 전에 냉장고를 찾아준가? 그게 무슨 연예인들 냉장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 전에 트러플 이게 나와가지고 세계 3대 진미인데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건데, 이게 되게 비싸대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되게 비싼데, 이게 누구였지? 지드래곤인가? 누가 계란 프라이 할 때 이 트러플 잘라가지고 거기다 얹어가지고 먹는다고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야, 역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네. 나중에 저도 한 라면 끓여 먹을 때 트러플 좀 넣고 소고기 좀 넣고 해가지고 먹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야, 근데 라면 끓여 먹을 때 소고기 등심 같은 거 넣고 인삼 같은 거 잘라가지고 넣어서 먹으면은 어떤 맛이 날까 참 궁금합니다. 물론 결국엔 라면 맛이겠지만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이거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만 먹어봐야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먹으면은 제 와이프한테 엄청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짓을 했을 때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산삼과 비교될 정도로 그 맛과 진귀함이 뛰어나서 프랑스의 3대 진미를 꼽을 때도 푸아그라나 달팽이 요리에 앞설 정도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러플이. 트러플은 강하면서도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소량만으로도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인공 재배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무조건 자연산들만 이걸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취하기도 어려워요.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트러플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트러플이 송로버섯이에요. 네,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트러플이라고 하고 이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트러플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송로버섯으로 합니다. 관세 품목 분류상 송로버섯이라고 불리나 실제로 이제 소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틴어 파생에서 유래한 트러플은 특이하게도 땅 속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떡갈나무라든지 아니면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서만 자라는 트러플은 일반 버섯과 달리 땅 밑에 그 지면에서부터 한 30cm 정도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트러플이 적당한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자라기까지는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트러플이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대요. 네, 육안으로는 이제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된 개라든지 아니면 돼지를 이용해서 이 트러플을 채취한다고 해요. 가장 맛이 좋은 것이 프랑스 페리고르 지역의 블랙 트러플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에몬트 지방의 흰색 트러플이라고 해요. 야, 이거 그렇게 맛있어 이게? 이거 궁금한데? 네, 이게 되게 향이 되게 좀 세대요. 그래서 어떤 뭐 또 요리에 이게 되게 조금만 들어간답니다. 네, 뭐 그 뭐야 저거 레스토랑이란가? 네, 뭐 하여튼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데서 가가지고 먹다 보면은 되게 향이 센 게 하나 있대요. 음식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게 트러플이 조금만 들어간 건데도 그렇게 향이 싹 쏜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약간 뭐 약간 인삼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 같아요, 요거. 네. 근데 인삼은 인공 재배가 가능하죠. 네. 근데 이 트러플은 인공 재배가 안 됩니다. 중세 프랑스의 음식 문화는 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 출신인 카트린느 뭐 이름이 어려워 이렇게 카트린느드 메디치가 1533년 프랑스 앙리 2세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발달된 요리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후에 프랑스 요리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1533년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쯤이죠. 이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 전체적으로 요리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막 기껏해 빵 뜯어 먹고 뭐 고기 뜯어 먹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나마 좀 발달한 데가 이게 이탈리아 쪽이었거든요. 이 이탈리아랑 이탈리아 이제 명문 가문이랑 이제 프랑스 왕실이랑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음식 문화가 이쪽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이게 그나마 조금 그 요리 기술들이 조금 발달해졌습니다. 네. 이 결혼식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상징성이 있어요. 르네상스가 찬란하게 꽃을 피운 이탈리아의 문화와 프랑스의 문화가 이게 잘 섞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화려한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을 완성시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메디치 가문은 이제까지 이 프랑스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트러플이라는 것을 이때 프랑스에 처음 소개하게 됩니다. 처음에 흙이 묻은 약간 검은색 돌덩어 같이 생긴 이 트러플을 프랑스인들은 뭐야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했는데 먹고 난 뒤에 그 엄청난 그 빼어난 그 맛있는 그 깜짝 그 맛에 놀라게 되고 이후에 트러플은 급속도로 프랑스 음식에 쫙 퍼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었다고 해요. 네. 떡갈나무 숲에서 자라는 트러플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은 까닭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트러플은 대략 땅속 30cm에서 깊게는 한 1m까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오감으로는 그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러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개와 돼지를 활용하는데 예전에는 페로몬 성분에 민감한 돼지에게 냄새를 맡게 해서 찾게 했지만 트러플을 좋아하는 돼지의 식욕 때문에 요즘은 주로 훈련된 개를 이용해서 트러플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트러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데 이게 찾으면은 이 돼지가 다 먹어치운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돼지보다는 좀 훈련된 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기껏 겨우 찾았는데 돼지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찾았는데 네,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니까 요즘은 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은
트러플 채취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들과 함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채취자들은 밤 늦은 시간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이 되면은 개들의 후각이 더 극대화되는 이유도 있지만 트러플이 발견되는 장소를 남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러플이 굉장히 귀하니까 요 트러플을 이제 채취하러 가는데 이제 그쪽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려고 일부러 밤에 이걸 채취하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가면 무섭지 않나? 여긴 그 유럽에는 그 무덤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무덤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은 무덤이 없나? 하긴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상한 이게 뭐 이게 비석 같은 거 이제 세워놓죠. 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평면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라서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겠네. 네. 근데 막 근데 이거 트러플 찾다가 막그 늑대라든지 막 이런 멧돼지 뭐 이런 거 나타나면은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그리고 유럽은 또 곰도 있잖아요. 곰. 우리나라에는 뭐 곰이 거의 그 멸종하다시피 했는데 저쪽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곰 많은데 큰일 날 텐데. 물론 이제 그걸 알고 뭘 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트러플 채취하겠죠. 네, 뭐 어쨌거나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키드의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네, 그리고 K-윌 마마무의 썸남 썸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진심이 아니란 걸 눈을 보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슈퍼키드의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K-윌 마마무의 썸남 썸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뮤직을 찾아서 트러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트러플을 채취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숲속에 도착하게 돼서 개를 쫙 풉니다. 훈련을 받은 개들은 여러 떡갈나무를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하나의 나무를 택하고 막 앞발로 땅을 파요. 막 이때부터는 이제 채취자들이 직접 나섭니다. 왜냐면은 이 개들이 막 이렇게 파다 보면은 이게 상할 수도 있고 돼지처럼 또 판 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리 나와 이래가지고 이 채취하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채취자들은 조심스럽게 손과 붓을 이용해서 땅을 파내기 시작하고 이때에는 트러플의 겉면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작은 호두알 정도의 크기에서부터 사과만한 크기에 이르기까지 트러플의 크기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채취자들은 어느 것 하나에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유의 독특한 향과 씹을 때의 훌륭한 질감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2월이 되면은 트러플을 사기 위해서 모여드는 전 세계의 미식가들로부터 트러플이 거래되는 프랑스의 시장은 굉장히 분비된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좋은 검은색 트러플의 경우 1kg에 300만 원. 뭐야 이거? 1kg에 300만 원이라니. 이 검은색 트러플은 이제 1kg에 300만 원, 그리고 흰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뭐 2배야? 1kg에 60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비싸구나. 트러플은 프랑스가 주 생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트러플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트러플 특유의 미묘한 향이 이제 유럽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트러플은 약간 좀 향도 덜하고 맛도 조금 좀 낮아가지고 이제 다른 유럽에 있는 트러플보다는 좀 그렇다고 하네요. 트러플은 워낙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고가의 재료인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아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려면은 모든 걸 다 수입해야 됩니다. 때문에 주방에서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금고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이 트러플을 따로
또 보관하는 그런 곳도 있대요. 이게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땅속에서 자라는 트러플을 지상으로 가지고 올라온 후에는 아주 단시간 동안만 그 신선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땅속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0도에서 2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80%에서 85%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관한 것의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넘나들면은 이게 트러플이 막 그 상해진다는 거죠. 트러플은 따로 세척할 필요 없이 습기를 흡수하는 종이에 싸서 따로따로 이제 보관하거나 아니면 쌀에 묻어두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대략 한 15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유통기한이 15일이야? 15일 내에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 비싼 값을 하긴 하는구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즐겼다는 트러플은 고유의 맛과 향이 독특한 것이 특징으로 다른 식재료와는 확연하게 다른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러플의 맛만 놓고 보면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지만 트러플의 가치는 그 향에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씹는 그 질감도 물론 뛰어나요. 근데 트러플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그 독특한 향입니다. 네. 뭐라고 표현해야지? 제가 사실 이거를 뭐 먹어보거나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 트러플의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강렬하고 강렬한데 그 보면은 가끔 이런 강렬한 향을 맡아보면은 뭐야 이게 뭐 이상해 이런 향이 있는가 하면은 되게 맛있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향이 있어요. 이 트러플이 그렇습니다. 이 트러플이 기분 좋고 되게 맛있는 향이 나요.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7월 7일 그리고 첸 펀치의 Every Tim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눌려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7월 7일 그리고 첸 펀치의 Every Time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트러플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러플이 냄새가 깊은 숲속에서 느껴지는 흙의 냄새라고 표현될 정도로濃우하고 깊은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용 기구를 사용해서 얇게 슬라이스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유의 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오래 가열하거나 조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웬만하면은 날 것 그대로 쓴대요. 다른 이제 요리랑 함께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스프라든지 뭐 이럴 때 살짝 그 뿌리는 정도 그 정도로 해 먹는 경우도 있대요. 보통 검은색의 트러플은 오믈렛이나 리소또 등에 사용되고 흰색 트러플은 파스타에 이용되거나 음식 위에 고명으로 뿌리기도 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오일이나 꿀에 첨가되기도 하고 트러플을 닮은 모양의 초콜릿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꿀이나 오일 같은데 이 트러플을 넣어 먹는다고? 야, 이상한 애들이네. 네, 가래떡 같은 거 이 꿀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갑자기 가래떡 먹고 싶네. 네. 이 트러플의 맛은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홍어 먹고 코가 뻥 뚫린 듯한 감각에 강렬한 버섯과 약간의 식초와 고기와 살짝 그 흙이 섞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뭐 이것 말고는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처음 먹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대체 뭔 맛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몇 번 먹으면 괜찮대요. 네. 근데 이것도 오래 먹어도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비싸니까 맛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러플을 이게 먹고 맛있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트러플은 거의 이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네.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뭔가 그 약간 뭐 시큼하고 뭔가 이제 약간 느끼하고 뭐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이 트러플을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굳이 뭐 도전하겠다면 순수한 트러플보단 향만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트러플 오일을 한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어차피 트러플은 향으로 즐기는 음식이니까 트러플 오일로도 충분히 자신이 이제 트러플에 맞을지 안 맞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진짜 트러플을 샀다가 막 이렇게 먹었는데 자기랑 안 맞으면은 돈만 버린 거잖아요.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1kg에 300만 원, 600만 원 이러는데. 하여튼 뭐 트리플의 향은 이제 휘발성이 강하니까 쓸 수 있다면 송이버섯처럼 향 관리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껴가지고 그 되게 진짜 정말 조금씩 쓰면은 뭐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적당히 써야 되니까 이게 되게 여러모로 참 그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네, 참 트러플 비싸긴 한데 이게 쓰기 그 채취도 어렵고 까다롭고 쓰기도 까다롭고 보관하기도 까다롭고 하여튼 뭐 그냥 까다로운 그 음식이에요 이 트러플이. 네.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싼지 어떤 맛이길래. 네. 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비싸거나 그러면은 뭐 한번 써보고 싶고 한번 이제 먹어보고 싶고 뭐 한번 입어보고 싶고 뭐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트러플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참 궁금하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트러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트러플 살짝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부럽군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저희 노래교실 노래 어디냐 최미주의 요요요,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최미주의 요요요,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바로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거 말할 때마다 약간 그 손발이 오그라든다.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오늘은 오늘은 바둑. 네, 얼마 전에 알파고와 그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과의 그런 그 바둑 경기를 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 역사 이야기에서는 바둑의 역사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이것저것 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자료가 엄청 많아서 이걸 줄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튜브라고 동영상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노래라든지 뭐 각종 동영상 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폭스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일비스라는 가수가 부른 스톤헨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스톤헨지의 의미가 뭐지? 아무도 그 왜 5,000년 전에 이것이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날 미치게 해. 그들은 왜 스톤헨지를 만들었지?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도 없이 그 돌들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린 거지? 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바둑에 대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바둑을 만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그 밖에 수많은 불가사의한 유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 추측일 뿐이고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바둑이 시작됐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재까지 제기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이제 만들었다고 주로 이야기되는 인물은 바로 중국의 전설상의 성왕인 요임금입니다. 네, 아마 요임금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태평성대, 흔히 태평성대 시절을 이야기하면은 뭐 요순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요임금이랑 순임금, 네, 중국의 전설상의 왕인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장화가 쓴 박물지에 나오는 요조위기 단주선지, 그러니까 즉 요임금이 바둑을 만들었고 단주가 그것을 잘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요임금 창제설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박물지는 일종의 지괴 소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초자연적인 것이나 아니면 불가사의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거라서 이 내용을 뭐 별로 그 신뢰하기가 좀 그래요. 네. 이 박물지가 모두 망실된 상황에서 현존하는 이제 박물지의 파본 중에 바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은 모두 청나라 말기나 아니면 중화민국 초기에 수집되고 출판된 것들이어서 문헌 자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요임금은 논어의 마지막 장인 요왈편의 주인공일 만큼 중국인들에게는 각종 제도와 역법을 제정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한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가 바둑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바둑이 그러한 성군에 의해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바둑을 언제부터 뒀는지를 보게 되면은 바둑 역시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해져요. 하지만 이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임금이 바둑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임금의 재위 기간이 이제 기원전 24세기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한 4천년, 5천년 정도 됐 거죠? 네, 기원전 24세기이면은 거의 뭐 한 5천년 정도 지난, 한 4천년, 4, 5천년 지난 건데, 요임금 창제설을 믿지 않는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바둑과 같은 보드 게임을 통칭하는 중국어는 기라는 한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쓰인 가장 오래된 증거는 중국 은나라 시절의 갑골 문자입니다. 만일 이 갑골 문자의 기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둑이라면은 바둑이 두어진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라는 글자는 바둑 이외에 다른 유사한 게임을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 같은 바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서 이것만으로 이제 바둑이 당시에 두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논어와 맹자에도 바둑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논어의 양화편에는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놀이가 있지 않은가? 그거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 중에 박혁이라는 단어가 바둑을 뜻한다는 것인데, 이 박혁이라는 단어가 바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혁이라는 글자는 후대에서도 계속 바둑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혁이라는 글자가 바둑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이제 바둑과 같은 그런 보드게임 형태를 통칭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맹자에는 바둑이 2번 언급됩니다.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다. 혁추는 나라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혁이라는 이제 글자를 쓰긴 하지만 이제 바둑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술 마시면서 이제 박혁을 하면서 부모의 복량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논어의 예에서 말한 것 같이 이게 바둑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바둑과 같은 그런 보드 게임을 다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어와 맹자에서 언급된 것이 바둑이 맞다면 바둑이 두어진 시대는 최소한 공자가 살았던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500년, 예, 최소한 2500년 정도 이상 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논어랑 맹자에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이 혁이라는 이게 바둑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바둑 이제 뭔가 정황상 바둑을 지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최소한 바둑이 2500년 전에 이미 바둑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아요. 네, 어쨌거나 바둑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더 라임의 또 요즘에 또 이제 벚꽃이 또 그렇게 또 만발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더 라임의 벚꽃잎이 내려앉으며 그리고 다비치의 이사랑. 네, 요즘 그 핫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OST인 다비치의 이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더 라임의 벚꽃잎이 내려앉으며 다비치의 이사랑, 네, 이사랑 듣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제 출토된 바둑판으로도 바둑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2년 중국의 하북성 망도현의 후한시대 장군의 묘에서 석재 바둑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82년경 매정된 것으로 이제 추측하는 이제 어떤 장군의 이제 무덤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되는 그 묘에서 석재 바둑판이 출토됐어요. 이 바둑판은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 위에 줄의 수가 현재와 같은 19줄이 아니라 17줄인 점, 그리고 화점의 개수 역시 9개가 아니라 5개인 점 등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에 약 50년 만인 지난 2000년, 이보다 300년 이상 앞선 시기인 이제 중국 전한식 때의 도자기제 바둑판이 출토되었습니다. 한나라 경제의 양릉 유적에서 출토된 이 바둑판은 망도현의 바둑판과는 달리 깨어진 파편이었고 판 위의 줄도 고르지 않아서 매장품이 아니라 능을 지키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죽으면은 이제 거기 이제 무덤에다가 뭐 쓰던 물건들 뭐 이런 거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갖다 넣은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는, 네, 그도 무덤 지키는 이제 무덤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이제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바둑도 주고 장기도 두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쓰던 게 그냥 거기 이제 그냥 두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같이 묻혀져 가지고 지금에서야 이제 그 출토된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아니 1500년이 아니지, 한 2000년 정도 전이네요. 거의. 네. 바둑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자료도 가장 오래된 바둑판도 중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바둑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체스의 발상지라는 인도에서 바둑도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별로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체스가 인도에서 시작된 거야? 오, 그래? 그럼 다음 주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선 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네. 갑자기 체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요임금 창제설에 따르면은 바둑은 어리석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흔히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왕이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가 바둑이었다는 얘기인데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을 천원이라고 부른다는 점, 교차점이 361개인 것이 음력의 날수와 비슷한 점 등을 가지고 바둑이 원래는 역학이나 아니면 천문학의 도구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둑이 원래는 판과 도를 이용한 계산기였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느 하나 뭐 근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둑판 뭐 줄이나 이런 걸 이제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이게 정확히 뭐 그런 거였을 거다라고 이제 확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이 많아요. 네, 이게 바둑판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야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문학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이게 별 같은 거 보고 여기다 이제 뭐 흰돌 같은 거 두고 뭐 좀 빛나는 별은 뭐 흰돌, 조금 어두운 별은 뭐 검은 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별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썼는지는 뭐 옛날에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바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현재와 같은 형태의 놀이로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와 같이 17줄의 바둑판이 존재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초의 바둑판은 17줄 혹은 그보다 더 작은 크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은 9개인 화점의 개수도 과거 중국에서는 5개, 티베트 지방에서는 이제 17줄 바둑판 13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어졌던 순장 바둑판은 17개로 굉장히 다양해요. 이들 화점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둑의 규칙도 지역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것이 바둑의 원형인지 뭐 그것들은 어떻게 그런 형태의 놀이가 되었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다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바둑판 그리고 좀 더 많은 개수의 화점이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역시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역사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과거에 이 바둑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요건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른다. 뭐 약간 이런 거 한번 던져보는 그런 이야기 정도?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올게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네, 그리고 200길에 10년은 젊어 보여요. 이거 좋은데?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200길에 10년은 젊어 보여요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어디 가면은 이제 10년이 젊어 보인다고 말씀을 네, 누군가는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네,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바둑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즐겨 읽은 중국 최고의 고전 소설 삼국지 연의에 이제 조조와 그 관우의 바둑에 얽힌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조조는 고대 병법을 통달한 지략가이자 뭐 시인, 음악인 뭐 하여튼 뭐 각종 뭐 다 잘하는데 특히 바둑도 잘 두었다고 해요. 총나라의 장수였던 관우, 네, 관운장, 네, 관우도 바둑을 좋아해서 그 왜 어깨에 뭐 이렇게 독화살을 이제 맞았는데 이제 그 뼈를 이제 긁어내서 그 독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취도 안 하고 막 긁어내면서 이제 그 책사였던 마량과 같이 바둑을 두던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하지만 사실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14세기의 작품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등장한 내용들은 그냥 소설적인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삼국지의 세 나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오나라를 건국한 손권의 형 손책. 이 손책이 그의 신하였던 여범과 두었다는 바둑이 기보로 남아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중국 송나라 휘종 때 편찬된 망우청락집이라는 바둑책에 이 손책과 여범의 기보가 실려 있습니다. 만일 이 기보가 사실이라면 진짜 그 당시에 손책이랑 여범이 두었던 그 기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다 실어놨다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둑을 망우청락, 즉 근심을 잊게 하는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일컫는 이 책은 손책, 여범과 같이 실존했던 인물의 기보뿐만 아니라 왕질이라는 사람이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신선이랑 같이 두는 이제 바둑을 신선이 두는 이제 바둑을 이제 구경하느라고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몰랐다는 그런 전설 속에 등장하는 난가도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 진위를 조금 의심케 하는 기보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더욱이 손책과 여범이 살았던 1800년 전 중국에서는 17줄 바둑판만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데 망우청락집에 실린 기보는 19줄 바둑판에 두어진 것이어서 아마도 송나라 때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위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추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그런 건 그 이제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만 나오고 뭐 이렇게 대부분 추측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언제 바둑이 들어왔냐면은 요것도 역시나 그 설이 많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설이 이제 중국 은나라 때 말에 현인 기자가 난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고조선이죠. 네, 우리나라 고조선 때 이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바둑이 넘어왔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그 고조선이 멸망할 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때 한나라에서 그 당시에 중국이 한나라였으니까 한나라에서 넘어온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바둑의 고수였던 고구려 승려 도림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명을 받아서 백제의 계로왕과 바둑을 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에 효성왕과 신충이 바둑을 두면서 잣나무에 뭐 우정을 맹세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겁니다. 네, 고려 시대나 뭐 이럴 때는 뭐 잘 안 나오고 조선 시대는 이제 세조, 네, 그 특히 그 조선 시대의 왕들도 바둑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특히 세조가 그렇게 바둑을 좋아했답니다. 네, 참 머리 쓰는 거 좋아했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세조 아저씨가 수시로 수기장교를 불러서 상을 걸고 나를 이기면은 화를 주겠다. 네, 그러면서 자주 이제 바둑을 뒀대요. 네, 참. 야, 그래도 얘가 그래도 그 상품은 걸어놨네. 네, 가끔 이런 그 높은 양반들은 상품 안 걸고 그냥 재미로 그냥 많이 하거든요. 야, 그래도 상품은 거네. 나를 이기면은 이제 화를 주겠다. 네, 참. 네, 철두철미하네 이 아저씨. 네. 그리고 이제 현대 바둑을 보면은 1950년대 대중들에게 바둑은 이제 잡기, 뭐 오락, 도박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을 했었어요. 네. 뭐 조훈현 씨가 생기면서 나타나면서 뭐 이렇게 우승도 하고 뭐 뭐 그러기도 하고 이창호, 네, 그 최연소 세계제패 챔피언이자 최다 세계대회 우승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바둑이 이제 세계 최강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주역이었던 이창호 구단도 있고, 그 역시 이세돌, 이세돌 구단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만한 그 바둑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할 만한 게 많은데, 이게 워낙 이 자료가 좀 방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둑이라는 게 그 이게 뭐 이렇게 그 이제 기록돼 있는 그게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이제 추측이나 아니면 야사 뭐 이런 게 많아서 요거를 다 해드리기가 조금 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바둑 제 2탄을 이제 들고 와서 그냥 오로지 야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만 모아서 제가 언제 한번 바둑 외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체스 잠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음 주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체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오늘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오늘 바둑의 역사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잉 라디오에서는 이제 일부 음식을 찾아서 그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인 트러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바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또 저 혼자 또 재밌게 했는데, 듣는 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날씨가 더 많이 포근해지고. 근데 또 웃긴 게 내일 비 온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온다 하니까, 혹시 내일 뭐 나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반드시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우산 없으면 이제 우비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도 입어서 밖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갑자기 또 생뚱맞게 비야. 근데 또 이런 날 비를 그냥 맞게 되면은 또 좀 안 좋습니다. 그 이런 날 또 이런 봄철에 또 다른 이제 비도 그렇지만, 봄철에 또 비가 또 특히 그 머리를 또 수북하게 빠뜨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우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기상청에서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태진아의 꽃씨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슴 속에 심어놓은 꽃